장날의 소라는 오래된 북소리처럼 시장 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있었다. 채소를 쌓아 올린 좌판에서 들려오는 호객의 목소리, 갓 튀겨낸 기름 냄새에 이끌려 몰려드는 발걸음, 흥정을 벌이는 손짓과 웃음이 뒤섞이며 그곳은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그대로 옮겨져 온 듯 복잡하고도 생생했다. 나는 그 시장 입구의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들 도윤은 내 팔을 이끌어 앉히며 말했다.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말은 짧고 표정은 무심했다. 며느리 소라는 그의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금방 올게요. 저녁거리를 좀 사야 해서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금세 시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점마다 흥정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솜사탕을 손에 쥔 채 깔깔거리며 뛰어다녔다.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갔고 젊은 아버지는 아기의 손에 뜨거운 호떡을 조심스레 쥐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의자에 홀로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저마다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다. 시간은 흘러갔다. 10분, 20분, 30분. 도윤과 소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볼수록 불안이 커졌다. 사람들은 계속 내 옆을 스쳐갔고 시장의 소라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오직 아들과 며느리의 부재만이 선명했다. 결국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두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생선가게 앞에도 떡집 앞에도 국수집 앞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다. 마지막 희망은 주차장이었다. 혹시 먼저 차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우리 차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 낯선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순간 무릎이 꺾이며 나는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시장의 소라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문장만이 가슴속에서 울렸다. 아, 나를 두고 간 거구나.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몇 번이나 물었지만 목이 막힌 사람처럼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어렵게 집 주소를 내뱉고 나서야 차는 움직였다. 시장 골목의 소라는 점점 멀어지고 밤은 더 깊어졌다. 집 앞에 내리자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익숙하던 현관 비밀번호가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손가락을 눌렀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온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찢었다. 드디어 조용해졌다. 소라의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러게, 이제야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다시금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렸다. 도윤아, 엄마다. 문 좀 열어. 안에서 정적이 흐른 뒤 소라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렸다. 어떻게 집에 왔지? 택시 탔나 보네. 아무튼 열어주지 마. 우리 이미 결심했잖아. 결심. 그 단어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우발이 아니었다. 실수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이었다. 나는 현관 앞에 무너져 앉았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은 낯선 리듬으로 뛰었다. 내가 40년 넘게 지켜온 집 앞에서 나는 낯선 사람처럼 배척당한 채 서 있었다. 밤은 길었고 바람은 매서웠다. 나는 결국 집 근처 정자에 몸을 의지했다.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댔을 때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눈을 감으면 시장 주차장이 떠올랐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차의 빈자리, 낯선 SUV의 철판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몸은 지쳐 잠에 빠져들었으나 마음은 끝내 깨어 있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시장을 헤맸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도윤과 소라를 찾았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자꾸만 멀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오는 것은 언제나 같았다. 드디어 조용해졌다. 새벽 공기는 더 차가웠다.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던 나를 흔들며 깨운 것은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다. 아이고 은주씨,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감기 걸리겠네. 나는 화들짝 눈을 뜨고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사정이 있어서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꾹 참았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수치였다. 며칠 동안 나는 동네 사람들의 집을 전전했다. 대문 앞에 서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곤 했다. 은주 씨 왜 집에 안 들어가요? 혹시 공사라도 하나 봐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내 집을 조금 고치느라요?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거짓말로 스스로를 감췄다.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인가? 70이 넘은 내가 친자식에게 내쳐졌다는 소문이 돌면 그 수치심은 2배, 3배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누를 것이 뻔했다. 사흘째 되던 날 더는 남의 집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다시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 손끝이 떨렸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밀고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서자 소라가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에는 반가움도 안도도 없었다. 그저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 뻔뻔한 말투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비밀번호 내가 바꿨지? 내가 못 들어오게. 순간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밀번호요? 저희가 언제요? 그대로인데요? 어머님 혹시 잘못 누르신 거 아닐까요? 거짓이었다. 나는 그날 밤 수없이 번호를 눌렀다. 그 어떤 조작도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40년 넘게 함께한 옷장과 화장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라의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러닝머신, 덤벨, 스트레칭 매트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 옷장은 어디 갔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소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어머님 옷도 얼마 없으시잖아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내 물건을 버려? 나는 벼랑 끝에서 겨우 목소리를 지탱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 새 걸로 사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퇴근한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짧게 말했다. 엄마 왔네. 며칠 동안 집을 나가 있던 엄마를 보고 내뱉은 말이 고작 그것이었다. 걱정도 안도도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철수야,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그는 소파에 앉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어디 계셨는데요? 친구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희가 날 시장에 버리고 갔잖아. 거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소라가 흠칫하며 도윤을 보았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화장실 다녀오고 돌아왔을 때 차가 없었어. 다른 차가 그 자리에 있었어? 소라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님이 너무 오래 안 오셔서 저희가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한참 찾다가 거짓말 마라.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있었다고 했잖아. 내가 소리치자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마 착각하신 걸 거예요. 그 말은 칼보다 더 깊이 나를 베었다. 내 기억을 의심하다니?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다니? 나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내가 집 앞에서 문 두드렸을 때 왜 안 열어줬어? 소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때 저희는 자고 있었어요?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잠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노쇠한 여인, 기억력이 흐릿해진 늙은이, 그렇게 나를 몰아붙여서 스스로 자리를 내어주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도윤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빨래와 청소는 내 몫이었다. 도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도 했다. 결혼할 때는 내 적금을 다 털어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고 신혼여행 경비까지 보태주었다. 소라가 임신했을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가 냈다. 나는 평생을 그 아이에게 바쳤다. 한 번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본 채 굳은 다짐이 마음속에 피어났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집안을 살폈다. 소라의 눈빛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차가워졌고 도윤의 태도는 무심함을 넘어선 냉랭함으로 변해갔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여기저기 따라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아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명령 같았다. 나는 알았다. 그들은 점점 나를 집 안에서도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방문을 닫으면 그 안이 감옥이 되고 대화에서 배제되면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소라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열려있는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메모장이 켜져 있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가까이 다가갔다. 화면 속에는 낯선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계획 1단계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내기. 계획 2단계 진명의 이전. 계획 3단계 매각 후 신축 아파트 구입.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참고사항 어머님 통장 예금 약 8천만 원. 집 시세 5억. 시골 논밭 시세 미확인. 보험 3건. 연금 2건. 최종 목표 3개월 이내 자발적 이사 유도. 나는 화면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것이 우발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나를 버린 것도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것도
방을 비워버린 것도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일이었다. 나의 삶을 지워내고 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도윤이 결혼 초기에 나를 찾아와 말하던 얼굴, 엄마, 소라가 차가 필요하다는데 통장에 돈 좀 있으시죠? 나는 아무 망설임 없이 1,000만 원을 내주었다. 또 어느 날 엄마 학원 차리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는데 그때도 나는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나는 선뜻 수백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다. 학원도 병원비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이어졌다. 나는 바보였다. 내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과 그 아내에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 샤워기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화면 속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종 목표 어머님 자발적 이사.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부딪혔다.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몸이 떨려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삶을 저들이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 새벽녘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초라하게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은주야, 이제는 내 차례다. 더는 당하지 마라. 너를 버린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내가 살아온 세월을 잊지 마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불덩이가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다. 노트북에서 그 글귀를 본 이후 내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고 부엌에서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도 허전함만이 남았다. 집 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도윤과 소라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귀를 기울였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혹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소라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응, 거의 다 됐어. 어머님이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 미안하긴 뭘,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 그냥 조금 일찍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집은 다음 달쯤 내놓을 거야? 방법은 있어? 어머님은 요양원이나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되지.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요양원, 고시원. 그 단어들이 내 귀를 찢어버렸다. 40년 동안 키우고 뒷바라지하며 온갖 희생을 해온 어머니에게 돌아온 보답이 요양원이라니.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증거를 모으고 나를 지킬 준비를 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동네에서 아는 젊은 아주머니에게 은밀히 물었다. 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할 수 있나?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녹음을 시작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는 척, 혹은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휴대폰은 언제나 곁에 두었다. 처음에는 손끝이 떨려 녹음 버튼을 누르기가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했다. 자기야,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소라의 목소리였다. 뭐가 이상해? 자꾸 은행 간다고 하고 부동산에도 갔다 왔다던데.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설마. 그런데 만약을 위해 더 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어떻게 할까? 이번 주 안에 확실히 압박해서 스스로 나가시게 만들자. 친구들 못 부르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집 안에서 불편하게 하면 돼. 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이어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증거를 가진 증인이었다.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오래전 인연을 만났다. 법무사 이 선생이었다. 식당을 하던 시절 임대차 계약 문제로 도움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이었다. 순애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시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순간 주저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시장에서 벌어진 일, 집 앞에서 들은 대화, 노트북에서 본 계획, 그리고 녹음한 파일까지. 이 선생은 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잠시 들은 뒤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충분히요. 우선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통장과 도장은 지금 어머님께 있나요? 네, 다 제 손에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아드님과 며느리가 모르는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돈을 분산해 두세요. 그리고 집 문제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이 선생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나는 하루 종일 은행을 돌며 통장을 정리했다. 농협에만 1억 2천만 원, 국민은행에 7천만 원, 신한은행에 5천만 원, 우리은행에 3천만 원. 모두 합쳐 3억이 넘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소라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금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가 가진 것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나는 부동산에도 들렀다. 사장님, 제 집 시세가 요즘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 사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말했다. 요즘 재건축 얘기가 있어서 많이 올랐어요. 아주머니 집이면 5억 5천에서 6억은 충분히 나가요. 나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소라는 내 집값을 5억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예금 3억, 집 6억, 시골 논밭까지 합치면 10억은 훌쩍 넘었다. 그들이 노리고 있던 것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이 내 손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위안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가 더 커졌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을 그들은 숫자로만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첫째, 재산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더 많이 녹음해 증거를 확보할 것. 셋째, 집을 팔아 그들이 노리는 목표 자체를 없애버릴 것. 거울 앞에 선 나는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은주야, 이제 내 차례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해. 더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집 안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다. 소라는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어머님, 친구분들 좀 자주 오시지 마세요. 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리 냄새가 너무 진해요. 환기를 좀 해주세요. 어머님, TV 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가 쉴 수가 없어요. 도윤 역시 뒤늦게 가세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집에만 좀 계세요. 괜히 시장이고 은행이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걱정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속살은 통제와 배제였다.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결국 집 밖으로 내몰려 하려는 것이다. 나는 참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침묵했다. 휴대폰은 늘 가까이에 두었고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면 나는 조용히 녹음을 켰다. 어느 날 저녁 소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이렇게 해서는 어머님이 쉽게 안 나가실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이제 슬슬 한계가 오실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번 주 안에 직접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자. 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며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겼다. 며칠 뒤 나는 결단을 내렸다.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서자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아주머니, 정말 내놓으실 건가요? 그동안 정이 많이 드신 집일 텐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정리하려고요. 금매로 해도 괜찮으니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면 시세보다 조금 낮을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더는 미룰 수 없으니까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내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 집은 나를 배신한 두 사람의 욕망이 도사리는 굴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도윤과 소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외출하세요? 혹시 저희 몰래 무슨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이야.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 순간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말투도 너무 차갑고 저희를 피하는 것 같고. 나는 웃음을 흘렸다. 나이 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더 솔직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지.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집 매물로 내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네요. 계약이 성사되면 그 돈도 안전하게 옮기셔야 합니다. 네,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며칠 뒤 예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다. 부동산 사장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이라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합시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흘린 눈물과 웃음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쉬움은 크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도윤과 소라가 나를 불렀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이제 독립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도 신혼부부고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독립이라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소리냐? 도윤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혼자 계시면 더 자유롭잖아요? 자유?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는 게 자유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내 이름이 적혀 있다. 너희가 감히 무슨 권리로 나를 내쫓으려 하냐? 소라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어머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 그만해라. 변명은 듣기 싫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 이번 주 안에 압박해서 나가시게 만들자.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증거다. 너희가 무슨 짓을 계획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내일 계약이 끝나면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의 인연도 끝낼 것이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눈빛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은주야, 잘했다.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말아라.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이상할 만큼 맑고 따사로웠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작은 가방 안에는 필요한 서류와 도장, 그리고 나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불안한 기류가 감돌았다. 거실 소파에 앉은 도윤과 소라는 밤을 새운 듯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도윤이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보러 간다. 더 묻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 속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이 나를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밝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아주머니, 매수자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매수자는 말이 없었고 서류만 차분히 확인했다. 그럼 계약하시죠? 볼펜을 쥐는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굳게 눌러 서명했다.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듯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해방감을 느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집에 얽힌 배신과 눈물도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가 먼저 물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내일이면 남의 집이 된다. 순간 도윤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내 집인데 내가 왜 너희랑 상의해야 하냐? 소라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지 않는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나는 작은 가방에 옷을 몇 벌 챙겼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은 그대로 두었다. 이제 그 사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겨질 추억 따위는 필요 없었다. 새벽녘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도윤이 울먹이며 불렀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나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버린 순간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나는 작은 원룸을 구했다. 20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훨씬 넓어졌다. TV를 켜고 싶은 시간에 켜고 끄고 싶은 시간에 끌 수 있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공원의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고 길 건너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하루를 반겨주었다. 처음에는 정막이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였다. 6달이 지났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
도윤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뜯어보았다. 엄마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엄마가 떠난 뒤에야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눈물이 번진 흔적도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나는 편지를 조용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후에도 몇 차례 택배가 도착했다. 소라가 보낸 반찬과 김치였다. 메모에는 항상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에 넣었지만 나중에는 메모를 읽자마자 버렸다. 그들의 후회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한 번 부서진 신뢰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었다. 계절이 흘렀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공원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울 때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내 곁에 가족은 없었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평온과 자유만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주야 잘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았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오직 너 자신으로 살아가라.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그 하늘은 처음으로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천천히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짐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